치료하고 잠깐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이순신은 1차 출전 이후 기록하지 않고 있던 진중일기를 오랜만에 작성합니다. 1592년 5월 29일 전라 우주사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전라 좌도 수군만으로 세력의 배를 나아가게 하여 거점 노량바다에 이르러 경산 우주사가 와 공부했다. 저기 정박해 있는 것을 물으니 사천 성창이라고 하여 바로 그곳으로 배를 움직였다. 도착해보니 외인들은 이미 땅에 내려 봉우리 위에 진을 형성하여 있고 배들은 그 아래에 줄지어 정박해 놓았는데 응전하고자 하는 태세가 매우 견고해 보였다. 여러 장수를 독려하여 일시에 돌격하여 화살을 비워도 퍼붓게 하고 각각의 총통을 발사하게 하니 마치 비가 내리면서 천둥치듯이 하여 적들이 두려워하면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화살을 맞은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배어는 외적의 몰입도 많았다. 13척 모두를 경멸에 불살랐으니 불간 나디움이 탄환에 맞았고 나 또한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공을 뚫고 나갔지만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전투 중에 적 탄환에 맞은 군사가 많았다. 이순신은 다음날 사령도 한바다로 진을 옮겨 군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6월 1일인 그날 새벽이 되어갈 때 옹균이 찾아와 말하기를 어제 전투를 끝내고 남겨두었던 배 두 척의 존재를 확인하고 죽어있던 외적들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옹균이 전란 초에 희야 함대를 스스로 파괴하고 군사들이 모두 흩어진 상황이어서 독자적인 전투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옹균에게 전투 후 화살이나 포탄에 맞아 죽은 적들을 찾아 그 목을 베는 일을 수행하도록 했고 옹균이 그에 따라 사천폭으로 갈 것임을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지휘할 군사 없는 장수가 되어버린 옹균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었는데 아침이 되어 돌아온 옹균은 외적들은 모두 육지를 통해 도망했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배 두 척은 불태웠고 목을 벤 외적은 세 급이며 나머지는 숲이 우거져 더 찾아낼 수 없었음을 보고 형식을 갖춰 확인합니다. 사천포구 전장 상태를 확인한 이순신은 정오가 되어 배를 움직이게 해 모자랑포를 벗어나 남해와 사천, 고선, 통영으로 둘러싸인 사량 한바다로 이동해 군사들을 쉬게 하고 위로하면서 진을 치고 밤을 보냅니다. 이순신은 물론이고 나대용과 이설 등의 장수와 군사 다수가 부상한 상태에서 힘든 항해를 지속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휴식의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의 휴식은 끝나고 다음 날인 6월 2일 아침에 적선들이 사량도 남서쪽에 위치한 당포에 정박하여 머무르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몸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이순신이었지만 바로 함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고 두세 시간여가 지나 당포에 다다르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당포의 현장은 처참했는데요. 배에서 내려 분탕질하고 있는 300여 명의 외적이 일부는 성 안에서 불지르며 노략질하고 나머지는 성 밖 험준한 곳에 몸을 감춘 채 철환을 소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박한 외선 중에는 판옥선과 크기가 같은 대선 9척과 중소선 12척 모두 21척이었는데 그중 한 대선에는 3층 높이의 누각이 있고 밖으로는 붉은색의 휘정을 둘렀으며 휘정의 사면에는 각각 큰 글씨로 황자를 새겨놓은 것이 다른 배들과 구분하여 한눈에 세력 높은 대장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 배에는 비나 햇빛을 막기 위해 세웠던 붉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한 장수가 위치하여 있었는데 조선 함대를 바라보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신이 부대를 이끄는 대장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순신은 지체하지 않고 그 배 아래로 거북선을 돌진하게 합니다. 외적의 대장선 밑에 육박한 거북선에서 용머리 입에 설치한 현자총통을 쏘아 올리고 천자총통에는 대장군전을, 지자총통에는 장군전을 장전해 발사함으로써 적 대장선을 파괴하고 거북선의 뒤를 따른 다른 함선들에서도 각기 화포와 화살을 발사해 적선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다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중에 중의장 곤준이 돌입하여 화살을 쏘아 적장을 맞추니 외적 장수는 배 밖으로 나가 떨어졌고 사도첨사 김환의 군관과 흥양보인 진무성이 달려들어 그 적장의 목을 팹니다.
일순간의 공격으로 적장을 떨어뜨려 그 목을 베어 모든 적이 볼 수 있도록 배단 것인데요. 장수를 상실한 적들이 중심을 잃고 혼비백산하는 중에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고 그중 6명의 머리를 베고 적들의 모든 배를 불태웁니다. 조선수군의 용맹한 군사들이 각기의 배에서 내려 흩어져 도망하는 적들을 쫓아 모두 베고자 할 때 작은 배를 많이 거느린 외적의 대선 20여 척이 그리 멀지 않은 거제도에서 나와 정박하고 있다는 급보를 척후선이 달려와 보고하였고 그의 당포가 외적과 해전을 벌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순신은 큰 바다에서 적을 맞아 공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모아 바다를 향해 급히 노를 저 당포를 빠져나갑니다. 위세 높은 외적 장수가 이끄는 외선 21척을 파기한 이날의 전투를 당포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당포를 나와 얼마간의 거리를 나아가고 있을 때 조선함대는 외선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리쯤의 거리를 두고 잠시 지체하던 외선들은 방향을 바꿔 도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선함대가 그 뒤를 쫓아 추격했지만 날이 이미 어두워져 더 이상의 추격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해 이날은 진주 관내의 경계에 있는 청산도로 이동해 밤을 보내는데요. 기세등등했던 외적들이 조선 함대를 보고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애사인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자도 수군만으로 고림무원의 적지에 뛰어들어 이순신의 지휘에 따라 적들과 전투를 벌여가는 여러 장수와 전라자도 수군의 군사들은 전투의 화신이 되어갔고 이러한 능력은 이후의 해전에 있어 승리의 한 주요 요소로 또한 작용하게 됩니다. 우후 임원구가 파괴된 적의 대장선을 수색하는 중에 매끈하게 오칠이 되어 있는 작은 상자 안에 담긴 금으로 된 둥근 부채 한 자루를 발견했는데요. 부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히데요시 신임을 상징하는 문구 또한 3개 있어 보통의 장수가 소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비포 공관 이영남은 이 외적 대장선을 공격하는 중에 울산에 살던 사비 억대와 거제도에 살던 어린 소녀 모리 등을 구했는데 이순신이 직접 물으니 여종 억대가 말하기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보름쯤 전에 외적에게 포로되어 외장에게 시집가 그 시중을 들면서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외장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는 컸고 힘이 강한 장사였으며 나이는 30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황색 비단옷을 입고 이마에는 황금색으로 장식한 보관을 두른 채 누각 제일 높은 곳에 앉아 있었으며 밤에는 방에 들어와 자는데 이불과 베개 등의 침구가 모두 극히 사치스러웠습니다. 각 배에 있는 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 머리 숙이고 명을 받는데 만약 그 명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목을 팼습니다. 때로는 술을 가지고 와 다치기도 하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지만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울산, 동래, 전라도 등을 말할 땐 우리말과 같았는데 전투가 벌어질 때 외장이 있는 충무로 화살과 철환이 쏟아졌고 처음에 이 말을 맞았을 때는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지만 화살이 가슴을 뚫자 정신을 잃고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이순신은 금부채에 새겨진 내용으로 보아 이 외장이 특전술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전술은 일본의 관장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외장 중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장은 히데요시가 특히 신임하는 장수에게 내리던 것으로 화살을 맞고 떨어져 못 베인 외장은 히데요시의 명을 받는 직책 높은 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황금색을 사용하고 황자를 큰 글씨로 표시하는 것은 당시 일본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상태에서 연이어 혈전을 치르고 남의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외적들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겨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화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이날의 당포해전까지 적을 찾아 폭으로 진입해 벌여온 전투들은 실상 세력이 크지 않은 조선 함대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함대의 후방부대가 포구 입구에 남아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했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세력의 외적 후속부대가 포구 입구를 막아 조선 함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육지의 병력과 연합해 협공을 가한다면
구원을 예비병력이 없는 조선 수군으로서는 기력이 소진되고 화약과 철안, 화살 등의 전투물자 소멸로 전멸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인데요. 한옥선에서 화포를 일제히 발사할 때 화력이 집중력과 파괴력이 외선보다는 강하고 크지만 외적의 대선 등에도 일정 수들의 화포가 있었고 적이 소지한 조총 중에는 조선의 현자총통이나 황자총통이 버금가는 위력의 대구경도 있었기 때문에 화약과 포탄 등이 모두 소비되어가는 판옥선과의 전투에 있어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경제는 모든 물자를 풍부하게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화약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였고 대장군전, 장군전, 철환 등의 포탄과 화살 등의 물자 또한 그러했으며 출전 당시 배에 실을 수 있는 군량과 전투 물자도 역시 제한적이어서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 좌도 수군의 경상도 바다라의 출전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모험일 수밖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통 중 제일 커 파괴력이 가장 강했던 천자총통은 한 번 발사할 때 화약 소모량이 약 1.1kg에 달했고 무게도 약 300kg에 이르러 아무 곳에서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발생 다음해인 1593년 3월 외적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을 탈환한 후 명나라 장수 낙참장이 말합니다. 참장은 총병과 부총병 등 고급 지휘관 밑의 장수입니다. 평양성을 공격할 때 우리 화포가 도착하지 않아 기국의 천자총통을 사용했는데 성이 허물어지고 많은 외적이 죽어 매우 통쾌했습니다. 천자총통의 위력에 중국 장수도 감탄한 것인데요. 이미 적이 천지가 되어 있는 경상도 바다에 들어가 외선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전라 좌도 수군의 훈련 상태가 뛰어났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의 조선 함대가 당포에서 승전을 거두고 있을 때 외적이 임진강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평양에 있는 선조는 외적이 칼날에 도륙당할 수는 없다 하면서 평양성을 지키려 하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의 피난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전라도 관찰사 이광을 중심으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장수들이 모두 동원되다시피 하여 임금을 호위한다는 기치 아래 서울을 탈환한다고 하면서 유령들을 모으는 듯이 하삼도의 남자들을 쓸어모아 북진하여 용인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조와 조정으로부터 거듭되는 독촉을 받아온 이광으로서는 자식목이 달린 일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용인과 수원 사이에 위치한 광교산 인근에 도착한 조선 군사들은 대치하던 1500여 명 내외의 외적들의 산발적인 기습 공격에 놀라 모두 순차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해 출발한 하삼도로 각기 살 길을 찾아 줄다름쳐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 난감하기만 한 귀신들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인데요. 이때 동원된 조선 군사의 규모가 10만인이 8만인이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조선 실정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규모였고 임금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과장된 부풀림이었을 것이며 문서상의 숫자 왜곡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었습니다. 일의 형편이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군사들 대부분이 노약자와 농민, 천민, 노비 등의 군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망정 적어도 2, 3만이나 3, 4만의 규모는 이루었을 것인데요. 문제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지휘관의 무능과 그로 인한 지휘체계의 통일성이 너무나 허약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낙엽과 같은 무력한 집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을 호위하기에 모으는 군사를 근황군이라고 하여 각지에서 징병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징병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고 실제 이번 동원에서도 전라도 옥가와 순창에서 징집에 불만을 품은 군사들이 난을 일으켜 그것을 진압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교산 인근에 도착한 조선 군사들은 통일된 진을 형성하지 않고 각기 속한 부대별로 흩어져 있었고 먼저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이 지시를 선봉장으로 삼아 백광원과 군사 1,000명을 주어 앞서게 하였는데 적과 대치하게 된 백광원이 적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 먼저 도발했지만 후퇴하는 척 뒤로 빠져 숲으로 흩어졌던 외적들이 경계가 해이해진 틈을 타 숲에서 나와 기습 공격하니
선봉장 이지시와 백광호는 탄환을 맞아 전사하는데요. 이렇게 선봉이 적의 공격에 당했음에도 특별한 경계를 하지 않고 있던 조선군의 진영은 이튿날 아침에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탄 백마를 타고 금빛 가면을 쓴 적장과 외적 수십 명이 긴 칼을 휘두르면서 쳐들어오니 충청 병마절도사 신익은 그것을 보고서도 먼저 도망하였고 그의 군사들도 모두 흩어져 마치 둑이 터진 듯이 그 소식만을 듣고도 30리 밖에 있던 전라도 관찰사 이광과 경상도 관찰사 김수, 충청도 관찰사 윤국형 또한 모두 남쪽을 향해 다름질했으며 적들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조선군이 버리고 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군량과 말먹이, 병기와 갑옷 등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이 일로 이광과 윤국형은 훗날 삭탈관직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되는데요. 당포를 벗어나 외선들을 추격하다 창신도에서 밤을 보낸 이순신은 적선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음날 이른 새벽에 바로 함대를 움직입니다. 추도를 향해 나아가면서 주변의 섬들을 사타시 수색하고 적들을 찾았지만 날이 저물 때까지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고성 땅 고돈포에 가 밤을 보냅니다. 아군의 형세를 살펴 더 이상의 추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음날 6월 4일 이른 아침에 다시 당포 앞바다로 진을 옮기고 협선을 내보내 적선들을 찾게 합니다. 정오가 되어갈 때 당포에 살면서 고향 땅을 지키다가 산으로 피난했던 강탁이라는 군사가 멀리서 조선의 함선들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다가와 말하기를 이 전투가 끝난 후에 생존한 외인들이 많이 죽어있는 외인들 시체에서 머리를 베어 한 곳에 모아 불에 태우고 육로를 통해 도망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마주쳐도 살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당포 앞바다에서 쫓겨 도망한 외선들은 오늘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했는데요. 당시 자신이 자란 곳에서 고향 땅을 지키는 군사를 토병이라 했는데 토병인 강탁이 어제 하루를 소비하면서 찾지 못한 적선들의 행방을 알려준 것입니다. 더불어 당포 해전에서 살아남은 외적들의 자취도 또한 알게 된 것인데요. 외적들은 목이 잘려 전리품이 되는 것을 자신과 가문의 치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 죽은 시체들의 목을 베어 소각함으로써 전장 처리와 함께 그들의 목이 베어져 전리품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토병 강탁의 첩보를 듣고 적선들을 찾기 위해 바로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전라 우수영의 판옥선 25척이 수평선을 넘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외롭고 고단했던 모든 장수와 군사들은 연이은 전투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돛을 펼치고 점점 가까워지는 전라 우수영의 온군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펄쩍펄쩍 뛰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진 천군 만마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눈에는 활짝 열리는 바닷길이 훤히 보이는 듯 했을 것인데요.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이옥계와 함께 적을 깨트릴 계책을 논의하였고 날이 저물어 거제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고성 경계의 창녕 한바다에 진을 치고 밤을 보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서도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 때문인데요. 처음 수많은 적으로 둘러싸인 고림무원의 경상도 바다로 외로운 전라 좌도 수군만으로 출전할 것을 결단했을 때 이순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뿐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패를 오로지 하늘의 뜻에 맡긴 것인데요. 이순신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준비를 다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켜 바라보려 하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늘을 의지해 오직 닥쳐오는 상황들에만 충실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날들을 지나오면서 내일로 미뤄 생각할 한순간의 여유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에 하늘에서 보낸 군사들처럼 전라 우수영의 판옥선들이 돛을 펄럭이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득 담고 왔으니 부상으로 힘든 상태임에도 그 마음의 눈은 이미 빼앗긴 남해바다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